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한자음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에는 한국 한자음의 어두 자음들이 일본 한자음에서 어떻게 대용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중률이 매우 높은 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받침이에요. 한국 한자음의 받침 부분이 일본 한자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대응관계를 이루는지만 알고 계셔도 일본 한자음을 외우시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원리를 인지하고 외우시는 것과 그냥 막 외우시는 것 사이에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맨날 무식하게 외우시니까 질려버리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두 자음 편도 그랬었지만 오늘 강의는 특히나 적중률이 높은 강의 중에 하나예요. 제발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원리를 조금만 알고 나셔서 외우시면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법칙을 따르는 것과 예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류의 강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요, 한국 한자음에서 받침이 기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한자음들은 일본의 한자음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한자들을 보시고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짠! 자, 이 한자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약속, 야쿠소쿠, 목적, 모쿠테키, 학력, 가쿠레키 라는 식으로 모두 예외 없이 끝음이 쿠 혹은 키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왜 하필 한국 한자음에서 받침이 기역인 한자들은 일본 한자음에서 쿠 혹은 키로 나타나는 걸까요? 또 언제 쿠를 쓰고 언제 키를 쓰는 걸까요?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요, 본래 외국어의 발음을 최대한 보존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원음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한어는 기본적으로 외국어의 어떤 중국어의 음을 일본어의 음의 발음으로 최대한 들리는 대로 흉내내서 적은 것이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정착된 것이에요. 한국도 일본도 자국의 발음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흉내내서 적은 발음법이 바로 지금의 한어를 읽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중국 발음으로 K로 끝나는 발음이었던 발음들을 듣고 한국에서는 기역 받침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카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받침 발음이 있어서 기역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비슷하게 발음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일본의 경우는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더욱 받침 발음이 없는 그런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어에서 K로 끝나는 발음을 최대한 흉내내기에는 일본어에서는 카행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각각 할 때 각자를 발음할 때 중국에서는 라는 식으로,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발음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최대한 따라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카크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끝 발음, 즉 한국어에서는 기역으로 받아들였던 이 K 부분을 왜 쿠나 키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법칙은 두 번째 법칙, 모음의 들림 정도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받침이 없던 일본에서는요, 한국어에서 받침 기역으로 받아들였던 어두 끝에 K라고 하는 부분을 원음에 가까운 발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카행을 적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후보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가, 키, 쿠, 게, 코 라고 하는 5가지, 더군다나 옛날에는 모음의 개수가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5가지 이상의 후보군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죠. 이때 작용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모음의 들림 정도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모음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모음마다 모음성이 강한, 보다 잘 들리는 모음들이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적으로 아에 해당하는 모음이 가장 잘 들리고 이와 우에 해당하는 모음이 가장 덜 들리는 모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외칠 때 아로 외치는 게 쉬울지 이나 우로 외치는 게 쉬울지 생각해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 중국어에서 자음 K로 끝나는 음의 원음을 가장 잘 흉내내기 위해서는요, 원래는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삽입되는
이 모음의 들림 정도가 가장 작은 모음을 선택하는 게 가장 원음을 잘 흉내내는 방법이었어요. 즉 모음 우와 이를 삽입해서 쿠 혹은 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원래 발음을 보존하려고 했던 방식이 될 거예요.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기하고 받아들일 때 스프링이라고 하여서 으 발음을 삽입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모음의 들림 정도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집어넣은 것이에요. 이 내용은 맥도날드 편에서 제가 일본이 외래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고 계실 어떤 상황에서 쿠가 들어가고 키가 들어갈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쓰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이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제시하는 예문들을 보시고 이 한자들이 어떤 식으로 읽히는 것인지 한번 일시정지를 누른 후에 적어보세요. 짠! 자, 이 한자들은 음독을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사크, 고크, 서크, 격크 혹은 고크, 에키, 시키, 세키 라는 식으로 읽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특정 부류는 전부 다 쿠로 끝나 있고 특정 부류는 전부 키로 끝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법칙성이 보이지 않나요? 네, 지금 예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키로 끝나는 일본어 음독의 첫 글자의 모음이 모두 다 에단이나 이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단이나 이단, 즉 모음이 에나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설 모음이라고 해서요. 입의 앞쪽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음군이에요. 목구멍 안쪽을 약간 벌리신다는 느낌을 하신 다음에 이나 에 발음을 하려고 하시면요. 다른 모음들에 비해서 약간 발음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을 안쪽에서 벌려서 발음한다고 하는 것은 뒤편을 이용해서 발음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나 에는 다른 모음이랑 비교했을 때 앞쪽을 이용해서 발음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괴리감이 생겨서 발음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모음에서 바로 이라던가 에라고 하는 모음을 통해서 발음을 냈을 경우에 뒤에 있는 모음이 우가 되면은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모음에서 이라던가 에라고 하는 전설 모음으로 발음을 했을 경우에는요. 뒤편에 어차피 원래 없던 모음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랑 이 중에서 좀 더 발음이 편한 이 모음을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삽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음의 용이성을 위해서 특정 그룹의 모음들끼리 뭉쳐서 그룹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법칙인 모음조화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모음조화는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워보셨을 거예요. 국어 국문학에서, 즉 국어 시간에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룹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언어학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요. 일본어는 전설 모음은 전설 모음끼리 결합하기 쉽고 그 외의 모음들은 그 외의 모음들끼리 그룹지어서 결합하기가 더 쉽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음조화 법칙에 따라서 한국 한자음에서 기역 받침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은요. 일본에서 읽었을 때 앞에 모음이 이단이나 에단, 즉 전설 모음일 경우에는 그 뒤에 나타나는 기역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키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국 한자음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한자음에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일본 한자음에서 땡, 키라고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걸까요? 바로 익, 억, 역으로 쓰이는 한자들의 경우에는요. 키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예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이자 한어들 야크소크, 목테키, 가크레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 글자짜리 한어들 에키, 시키, 세키로 읽히는 모든 경우를 봤을 때 익, 억, 역으로 읽히는 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쿠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예외적으로 키로 끝나고 쿠로 끝나는 경우를 모두 사용하는 읽는 방법이 두 개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한국 한자음에서 식이거나 직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부분 시키라는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쇼크로 크로 끝나게 발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유는 한국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이 받아들인
중국 한자음의 지역과 그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미묘하게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식자라던가 직자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받아들일 당시의 한자음들은 중국에서 쉭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반면에 2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혹은 2세기 혹은 3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일본이 다른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서 하는 발음을 들었을 때에는 그 지방에서 한자음을 쉭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시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에서도 식자나 직자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후에 나와 있던 쉭라는 식의 발음은 일본인이 들었을 때 이거는 시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쇼크라는 식으로 발음하는 것에 더 가깝구나 라는 식으로 느껴서 그렇게 필기를 해서 그것을 발음했던 것이 돼요. 또 이런 차이가 일본어 내에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두 발음이 모두 정착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쿠로 끝나는 발음, 한쪽은 키로 끝나는 발음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은 힘력자가 있는데요. 힘력자는 5세기에 중국 남부 지방에서 받아들여 왔을 당시에는 릭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던 발음이었고 8세기에 중국의 중부지방 장안음을 들여왔을 때에는 릭이라는 식으로 발음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기, 각기 다른 지방의 음을 받아들여 왔을 때 그 한자음들이 각자 리키와 료크가 되는데 이 리키와 료크라고 하는 한자음 두 개 중에 하나가 소멸되고 한자만 살아남았으면 괜찮은데 이 두 한자음이 모두 각기 다른 쓰임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돼서 현재에는 힘력자를 리키 혹은 료크라고 읽는다 라는 식으로 되게 된 것이죠. 한국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300년 전에 영국의 발음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필기를 했던 것과 지금의 미국 발음을 그대로 듣고 한국어로 필기를 했다면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발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당장 영국과 미국의 발음 차이만 보더라도 뜨겁다라고 하는 핫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국의 발음과 미국의 발음을 귀로만 듣고 필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쪽은 핫이 될 거고 한쪽은 톳에 가깝게 필기를 했겠죠. 그것이 나중에 정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이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국 한자음으로 받침이 기역인 한자는 기본적으로는 쿠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익, 억, 역으로 발음되는 한자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에단 플러스 키 혹은 이단 플러스 키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식, 직자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쇼크라는 식으로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또 개중에는 이 두 가지 발음법이 모두 쓰이는 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은 힘력자라던가 고들 직자, 먹을 식자, 색깔을 나타내는 색자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 그런 한자들은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국 한자음에서 기역으로 끝나는 단어들, 즉 받침이 있는 단어들 중에서 기역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일본 한자음에서 쿠 혹은 에단 플러스 키, 이단 플러스 키로 나타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한 법칙에 관해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고 장황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점들은 법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과정에 가는 것은 제 강의를 보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냥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끝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법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쿠로 끝난 애들은 원리 법칙으로 적용되는 애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고 예외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만 조금만 뽑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국 한자음에서 받침이 기역인 한자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길고 길었던 한자음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시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법칙을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한자를 마스터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